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90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43명인데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7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8개 업종시설에 가려면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전자출입 명부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30장 구매 수량 제한을 뒀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공적 마스크처럼 오브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9만 2천 명이 줄어들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5월 연체율도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2명 늘어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환자는 11,90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사회 발생이 43명, 해외 유입은 7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2명, 경기 20명, 인천 8명입니다. 종교 소모임, 탁구장, 방문 판매 업체의 영향이 큽니다. 강원 1명, 경남에서도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검역 단계 확진자는 6명, 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명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276명이 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2명 늘어서 총 1,6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015명입니다. 네, 오늘부터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8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짓 진술 등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노래방 등에 의무 도입되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오늘 중대본 회의 주제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 시작돼 매일같이 구매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2배 가격에 되파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처럼 오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사이트 접속이 힘들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상품 안내 화면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엔 구매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10만 장 넘는 물량이 4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판매 사이트에도 들어가 봤지만 이곳도 이미 마스크가 동났습니다. 식약처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 외품에 추가해 공식 판매를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구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계약을 해서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더워져서 사실 비말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많이 더운 상황이라 구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봤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아이디마다 30장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 대량 사들인다 해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사재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같은 마스크를 2배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비싼 가격에도 금세 팔립니다. 이런 사재기와 되팔기를 막기 위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마저 나옵니다. 일단 KF94나 802 공적 마스크로 제작이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약국에서도 막 많이 풀리고 했었는데 비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개개인이 사고 파는 행위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로의 전환도 대량 생산이 어려운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판매 단가가 높지 않고 기존 설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처에서는 일단 신속하게 허가를 해서요. 지금 현재 4개 업체 9개 품목 허가 나 있는데 최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허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는 100만 장 이상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나 날씨가 더워질수록 덴탈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재기 현상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 2천 명 줄며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석 달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만 3천 명 증가한 127만 8천 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해 두 지표 모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합당의 반대로 빠진 상황. 21대 국회에서 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대면 또는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파고가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당사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량 실업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면서 고용보험 확대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산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외국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약했다 취소한 항공권 값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국내 소비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 4월 아프리카 섬인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꿈꾸었던 김모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나마 항공권 값을 전부 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까지 환불 처리 상황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는 겁니다. 뒤늦게 연락이 왔는데 항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당장 환불을 못 받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였습니다. 11월, 12월에 채권자 총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메일 보내놓고는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그냥 이 내용밖에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산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외항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법정 관리 등에 들어가면 항공사가 환불과 관련한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파로 요즘 각종 커뮤니티와 소비자원 등엔 관련 피해 호소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파산한 외항사들이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유형 사태가 초유 사태라 항공사 방침상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해외 사업자라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 문제로 소비자분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산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랑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카드사를 통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엔 거래 당사자가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라 웬만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에서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분 확인 절차가 간편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런 비대면 서비스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상담받으러 간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금융사 두 곳에서 1억 원 넘는 대출이 이뤄져 있었습니다. 도용된 신분증으로 범행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경찰서 신고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A씨의 운전면허증을 입수한 용의자는 위조한 사진을 덧붙였고 이 신분증 하나로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받아낸 겁니다. 이렇게 쉽게 대출이 이뤄진 건 비대면 서비스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실명 확인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업체는 신분증을 직접 받아 스캔한 뒤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비대면 거래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7가지 사항 가운데 2가지만 지켜도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신분증은 가지고 계실지 고객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촬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간단하세요. 간편해진 절차로 비대면 거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안에는 취약해진 겁니다. 더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보안도 더 강화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으면 여러 개 안정적인 다른 기관들의 인증을 섞어서 활용한다든지. 수사에 들어간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비대면 대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내 좌석을 구역별로 나누고 뒷좌석 승객부터 차례대로 탑승을 하는 존 보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구역은 항공기 규모에 따라 4-5개로 나눌 예정이며 해당 구역 번호가 탑승권에 인쇄돼 승객이 자신의 탑승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구역 번호와 상관없이 우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이며 기존처럼 일반석 승객이 한 번에 줄을 서서 탑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역별로 순서를 나누면 혼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주행과 사람의 운전,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의 큰 논란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운전자 과실이냐,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냐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행 기록을 최소 6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중 일어난 첫 사망 사고로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증폭됐습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운전자의 개입이 가능한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황. 3단계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장치에는 자율주행을 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습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분쟁 등을 고려해 이런 정보는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 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금액을 위해서 자율주행 정보 장치에 기록할 정보 범위와 보관 기간에 대한 관한 사항과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 제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정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한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은 백신과 치료제 분야 첨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물론 치료제와 진단 분야 등 코로나19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된 백신 후보 물질은 합성 항원 백신으로 인체형 코로나19와 변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의약품으로 개발됩니다. RBD 베이스의 그런 항원보다는 훨씬 더 중화 항체력과 그리고 면역세포 반응이 더 우수한 그런 백신 제품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기존 항원 백신보다 항원의 활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생성 능력이 3배에서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화합물은행의 화합물을 기반으로 새로 합성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숭이 신장세포에 투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알려진 람데시비르보다 바이러스 사멸 능력이 50배 정도 높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물질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고 코비드-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효약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분자 진단 키트는 미국 FDA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력인 진단 백신 치료제 분야를 한꺼번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융합연구단의 역량을 보여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과 백신, 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전략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을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한 지 6개월이 돼가지만 아직 발원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오히려 발원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작 중요한 과학계의 객관적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정면으로 제기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But it's a terrible thing that happened. Whether they made a mistake or whether it started off as a mistake and then they made another one, or did somebody do something on purpose?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발원지 논란은 중국이 초창기 코로나19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논란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영국도 가세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MI6 전직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코로나19가 인공적으로 합성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며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부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There is no way this particular virus could have been human designed. So I wish people would not be sort of speculating about something that's actually been clearly disproven. 중국은 더 나아가 매개체인 박쥐가 주로 미얀마나 라오스 등에서 서식한다며 동남아 발원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미중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객관적 검증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증거들이 좀 더 많이 풍부하고 백신이 개발돼도 이 소스를 못 밝히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은 인간과 중간 숙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적 논쟁을 자제하고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정확한 발원지와 감염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 주장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아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를 확대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미드 허드슨 지역이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도 10일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뉴욕주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뉴저지주도 자택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실내 모임 허용도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9일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 26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거나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8개 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한 것보다 축소해서 신규 코로나19 환자를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CDC의 보고 지침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 환자를 보고하지 않는 주는 감염된 사람 수를 축소해 세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거의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후보 WHO 신종질병팀장은 현지 시간 9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에 대해서 정말 복잡한 문제라면서 사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WHO가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증상 감염 환자가 전염시키는 경우가 매우 희귀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무증상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고 말하는 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레미 하이츠 파리 검찰청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코로나19 대처 과정 전반을 예비 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주요 과실이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사태 초기에 마스크 공급 차질과 진단 능력 확보 미흡 등의 문제가 주요 내사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시민단체들이 국가가 코로나19의 초기 방역에 실패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한 지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공방이 가세하면서 정작 중요한 발원지 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